그래서 6월 항쟁은 결국 한국의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6.29 선언이죠. 6.29 선언에 8가지 항이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 이양,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겠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대중 사면 복권하겠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6.29 선언 민주화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게 오늘날의 정치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말하자면 혁명이 아니죠. 한국의 민주화는 말하자면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유럽과 같이 체제가 전복이 됐던 것도 아니고 과거의 프랑스나 러시아처럼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화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두 세력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질서로 넘어가기로 합의한 것이 한국의 민주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내용의 핵심은 아까 우리 6.29 선언에서 봤던 것처럼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그 대통령 직선제는 결국은 선거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겠다. 결국 경쟁의 방식을 바꾸자. 이게 이제 한국 민주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타협의 핵심적 내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힘이 일정하게 균형점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민주화 운동 세력은 전면적인 항복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군이라는 물리력도 있고 기존 체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권위주의 세력은 민주화 운동의 요구를 그냥 힘으로 억누를 정도로 강하지도 못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을 동원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일정하게 그 힘과 힘이 일정한 균형점에 도달했을 때 두 세력이 타협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이룬 것이 한국의 민주화입니다. 결국 한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타협과 합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은 어느 한 세력이 일방적인 전유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두 세력이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질서에서 두 세력 간의 공존, 상대방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상대방을 타도하거나 억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적법하게 나랑 경쟁하게 되는 나의 경쟁자로 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7년 개정된 헌법은 8인 정치회담이라는 회의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 주도가 됐습니다. 6.29 선언이 있고 나서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는 7월 24일에 8인 정치회담이 구성의 합의를 보고 그리고 4월 31일에 8인 정치회담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8인 정치회담 중에서 4명은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 동수로 새로운 질서를 끌고 나가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 4명은 민정당이 4명,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통일민주당이 4명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 4명 중에서 통일민주당의 4명 중에서 2명은 김영삼계, 그리고 또 2명은 김대중계입니다. 그러니까 8인 정치회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월 31일에 첫 회의를 하고 그리고 8월 31일에 개헌안의 초안에 다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한 달밖에 안 걸렸죠. 그리고 매일 만난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봤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전되어 왔고 또 공고화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노태우 대통령이 5년 동안 상당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정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88년 4월에 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과반 의석을 못 얻은 거죠. 야당이, 세 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서 또 민주화된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굉장히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도 거부권을 모두 7차례 이때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를 굉장히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3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가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국회 개회식에 와서 이게 뜻깊은 행사다. 그리고 이런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회이기 때문에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끝나고 나서 개회 리셉션에도 참여해서 거기 있는 각 정당 대표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의 국회 관행은 제1당이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민정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야당과 그걸 나누는 야당에게도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하면서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도 이 관행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의회 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뭐를 처리하는 거는 날치기라든지 일방통행의 비판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의 국회에는 그동안 다수결주의라기보다는 이런 합의제적인 형태로 그동안 국회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 출발점이 이 노태우 시대의 13대 국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거가 대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당시 많이 펼쳐졌죠. 그리고 북한의 총리가 오는 그 남북 총리회담도 그때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정책이나 법안들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거죠.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도 김영삼, 김대중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틀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정부가 취하는 통일 방안의 근간이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그리고 안전한 통일국가를 이행하자. 이게 이 안인데요.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제정됐느냐에 대한 겁니다. 당시 이제 통일원 장관이 이용구 장관이었는데 이용구 장관이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가면 그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야당 총재에게 보여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포함시켜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대북 관련된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 근데 당시에는 이용구 장관이 그 안을 들고 세 야당 총재를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의견을 다 받고 그 의견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을 제출했고 그래서 여야 간 합의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남북교류법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쳐 나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쟁점 법안과 관련된 내용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지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가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사실 업적은 북방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세계 1, 2위, 뭐 2위인지 3위인지 뭐 이런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의 외교 관계 지평이 넓어졌던 그 출발점은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북방정책이었죠.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만만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군 장성 출신 아닙니까? 신군부의 핵심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무섭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무서울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에 썼던 참 용기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노태우의 리더십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태우는 취임 후에 KBS의 개그 콘서트를 한번 찾아가서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삼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파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풍자하는 코미디가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탈권위의 리더십이 이 시기에 있었는데 말은 쉽지만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시기에 우리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화의 첫 단추를 잘 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되게 이제 그 민주화 과정에서 오랜 권위주의 시절을 겪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화되고 나면 그게 새로운 시대의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지 못하면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체제에도 부담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3의 물결에 저자였던 사무엘 헌팅턴은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당면하게 되는 두 가지 큰 어려운 과제가 있다. 그게 이제 하나는 고문관의 문제, 토처러 프로블럼이라고 그러는데, 나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당시에 이제 권력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지시한 사람도 있고 실행한 사람도 있고. 근데 민주화된 환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면 그럼 이제 불만이 쌓이겠죠. 뭐가 달라진 거야?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죠? 그 말하자면 이제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레토리안 프로블럼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근위병 뭐 이렇게 불리죠. 프레토리안. 사실은 이제 군의 문제입니다. 민주화가 됐지만 여전히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을 어떻게 탈정치화시킬 거냐. 민주화됐더라도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언제든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화라는 건 결국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민주화 이후에 권위주의 체제를 거쳐온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당면하게 되는 사실은 쉽지 않은 두 가지 과제인 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 처리가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본인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죠. 그 문민정부라는 거는 물론 본인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 최초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5.16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는 노태우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민간인으로 대통령이 된 거는 그 이후는 내가 처음이다. 그래서 문민정부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의미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는 거죠. 문민정부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민정부인 거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본인의 이런 시대적 의미와 그리고 그 문민정부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은 이제 과거 전두환의 오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광주에서 희생됐고 또 12.12 군사반란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역사에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기로 김영삼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광주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광주와 12.12의 책임을 물어서 전두환을 집어넣고 또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에게도 처벌을 해서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 5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군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말하자면 신군부 내에서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이 이제 2월이었는데요. 88년 2월이었는데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이후입니다. 선거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군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해당자가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삼군 사령관,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두환이 임명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88년 2월까지는 전두환이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군 인사를 한다는 게 뭐 특별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2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이런 고위직 군 인사를 곧 떠나게 될 대통령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아한 일이죠. 전두환은 여전히 그 이후에도 자기의 정책 영향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군부를 일정하게 탈정치화시키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제2의 창군 선언이라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과 가까운 인맥들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일정한 정도로 신군부는 분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 부분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6월 항쟁 때도 전두환이 군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광주 항쟁에서의 피해 희생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군이 아무리 그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애당초부터. 그래서 한국에서의 군의 개입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김영삼 정부 때 문민통제라는 것이 확보되었다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반은 광주항쟁 이후에 상당한 정도로 그 기반이 약화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군과 과거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애물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크게 두 번 옛날 죽을 뻔했죠.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에 있다가 도쿄에 있다가 강제로 끌려왔죠. 납치됐습니다. 납치돼서 대한해협에서 수장될 뻔했다는 거죠. 그때 김대중 회고록을 보면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어먹혀도 상반신만으로도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당시의 심경입니다. 매우 절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죽을 고비라는 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광주 항쟁의 배우자로 몰려서 이제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대부분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심경을 묘사한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도 살고 싶었다. 나는 제발 사형만은 면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법정 속에서도 속으로 기도했다. 재판장의 입모양을 뚫어지게 보았다. 입술이 옆으로 찢어지면 사형이었고 입술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면 무기징역이었다. 입이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죽었다. 재판관의 입이 찢어졌다. 김대중 사형.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심경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얼굴까지 다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 하면 이제 입술이 튀어나오니까 나는 사는 거고 사 이러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 인간 김대중의 면모가 보이는 시점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권력자가 됐습니다. 상대방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와 통합의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통합의 정치를 펼쳤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을 몇 차례 가졌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대통령을 전임자로서 제대로 예우를 갖췄습니다. 깍듯하게 예우를 갖춰서 전임 대통령 전두환으로 맞이를 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받아들인 거죠. 화해하고 용서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암동에 가면 세워져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김대중 대통령 때 승인이 나고 예산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민주적 공고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세 분 대통령의 굉장히 지대한 공로가 있었고 이 세 명이 87년에 있었던 그 타협의 정신을 잘 지켜내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정치력이 발휘가 된 거죠. 특히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두 사람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후보에 맞서서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90여만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선거만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71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71년 대통령 선거 때 상당히 몰렸다고 해야 되겠죠. 박정희 후보가 그 당시에 마지막 유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킨 셈이 된 거죠. 그다음부터는 선거를 없애버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이 71년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던 거죠. 그때 이 김대중 후보는 선거만 공정하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공정한 선거,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87년, 92년, 97년 이단 선거에서 득표율의 차이가 크든 적든 간에 패자 역시 그 결과를 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 경쟁의 규칙에 대한 근본적 합의가 정치권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타협에 의한 민주화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민주화운동 세력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권위주의, 그러니까 군부는 군부대로 그 안에서 왜 이런 어정쩡한 타협을 했느냐라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적 지지와 목소리를 높이고 전국을 주도해가는 혹은 전국을 위협하는 큰 힘이 됐다면 그럼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이 15년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주요한 분들은 다 체제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이 제도 밖에서 제도를 흔들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중심을 향해서 경쟁하는, 그러니까 구심적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김영삼이나 김대중. 이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적 경쟁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은 뭐 자기의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제야 인사들을 영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정당이 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보수 정당의 뿌리인데, 한국 보수 정당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87년 타협의 산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의 일부를 수용을 하면서 그 특성 자체가 이제 바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태의 정당으로 사실은 변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 권위주의 세력과는 차별화가 이때부터 된 거죠.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결과로 구구 권위주의 세력 내에서도 강경파는 사실상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 세력화도 안 됐고요. 결국 일부 불만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출마해서 한두 명 정도가 당선됐다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걸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김영삼, 김대중은 운동권과 관련된 인사들을 이제 흡수함으로써 외부의 별도의 공간을 남겨두지를 않은 거죠. 끌어들였던 거고, 또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통해서 구권위주의 세력과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양쪽의 강경파를 다 초기에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민주화 제3의 물결을 탔잖아요. 제3의 물결을 탔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된 나라들이 더 많았는데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적 공고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주화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첫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를 풀려면 또 양보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죠.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경쟁 상대에 대한 인정,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공존한다.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죠.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정치적 경륜을 갖췄던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끌고 온 거죠. 두 번째,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거법도 엄격하게 바꾸고 또 이에 대한 재판 선고도 까다롭게 하고 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의 감시 감독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자리에 잡아오게 되는 거죠. 일단 말하자면 얼음이 얇게 얼은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깨지기 쉬운 상태. 민주화 초기라는 게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게다가 이행 과정도 타협이니까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그냥 게임의 룰만 바꾸는 거니까 그 타협이 깨지면 또 언제든지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자제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이 시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이 되고 그 결과가 이제 민주적 공고화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 시대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정책적 미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북방 정책, 훌륭한 유산을 남겼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군 청산과 각종 개혁 정책,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공직자 재산 공개도 다 그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국난을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민주적 공고화를 이루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된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 바로 이러한 민주화의 정신이 퇴색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관행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치가 점차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 이런 정책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